우리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좋은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수집한 좋은 자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거의 뭐 국보급 보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세 편의 자료를 오늘 소개를 하고요. 소개를 하시는데 소개하는 분들이 우리 학계에 가장 저명한 분들이어서 아마 특별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관장님 앉아 계시다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가신 것 같네요. 잠시 가셨어요? 꼭 전해 주십시오. 국립한국문학관이 참 우리 이제 일부 시간은 우리 전통문화, 전통문학, 고전문학하고 관련된 시간인데 국립한국문학관이 만들어질 때 그 현대문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했고 현대문학관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고전문학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 생각은 별도의 고전문학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 국문학연구자료관 같은 데인데요. 현재는 한국고전문학관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립문학관이 그런 역할까지 해줄 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도 그나마 고전 자료들을 수집을 해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 통해서는 얘기를 한번 했는데 기왕 관심을 가지는 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내년이 구운몽 출간 300주년입니다.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한국 문학사에 근대식으로 등장한 첫 번째 사례인데 그게 300주년이 되는데 누군가가 축하해야 될 거 아닌가? 누가 축하할 건가? 뭐 누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립문학관이 있으니까 문학관도 그 역할을 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관장님이 계시면 강조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관장님이 가셨네요. 꼭 관계자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요새 무시무시한 말로 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세 편 자료는 삼국유사, 담정총서, 임화정연, 한문 자료 2편, 한글 자료 1편이고요. 삼국유사는 역사 자료라고 해야 될까, 문학 자료라고 해야 될지 우리 하일식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두 문학 자료는 한문과 한글 자료입니다. 워낙 유명한 자료들이니까 자료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우리가 1시간 반에 세 자료를 소개를 하는데 20분 아마 주어진 시간은 20분 발표에 10분 토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토론자도 아주 정성껏 토론문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토론자들이 너무 적극적이고 정성껏 토론문을 만들어 오셔서 아마 10분의 토론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나면 토론문만 읽을 게 아니라 또 발표자 답변도 들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가급적이면 한 15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고 아마 토론 내용을 읽는 데만 해도 한 10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또 답변도 하셔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30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여기 그 발표를 들으려고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꼭 질문 같은 게 질문하실 게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패들렛 통해 가지고 나중에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발표자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시간은 없지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공개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릴 테니까요. 꼭 다 듣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첫 번째 발표자이신 연세대학교 하일식 교수님의 삼국유사 역사와 문학의 교집합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일식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색하고 조심스럽네요. 저는 역사전공자인데 처음에 요청을 받기를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포괄적인 얘기면 된다. 그래서 아니 난 역사 전공자다 그랬더니 아니 좀 다른 관점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막상 손때 묻혀서 보는 책이긴 하지만 꽤 조심스럽고 특히 지금 제 처지가 제 연구실이 연세대학교에서 유일하게 남은 성명 건물이라서 12월 달에 공사하느라고 짐을 다 쌌거든요. 이사 준비하느라고 짐을 다 싸놓고 있어서 이거 뭐 책도 제대로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발표문에 약간 문장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시간 길지 않게 뭐 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문학과 관련한 삼국유사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평이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 순서는 대략 4가지로 잡았습니다. 우리 역사 쪽 입장에서는 삼국유사 그러면 중세의 역사서이기도 하고 중세의 역사인식과 역사의식을 엿볼 수 있는 역사서이기도 하고 또 고대사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고대사를 밝혀내는데 활용할 수 있는 사료이기도 하고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한편으로 역사 쪽에서 조금 시선을 돌리면 신화와 설화, 옛 우리말, 민속, 특히나 불교사 연구에 기중한 사료이면 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이 책의 조선초기 판본은 고려 말에 한번 인쇄가 됐느냐 하는 논쟁이 있지만 그건 제쳐두고 조선초기 판본은 몇 안 됩니다. 완질은 없고 발음본 전반부 그 다음에 학산본은 후반부 절반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한편 중종년간에 간행된 임신본은 완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듣고 오타가 있네요. 국립한국문학관이 삼국유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길래 완질 상태다. 제가 사진판으로 보니까 아마도 후세본 같은데 규장갑본보다는 조금 상태가 아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튼 출범 초기에 국립한국문학관이 삼국유사를 확보한 것은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삼국유사 얘기하면 삼국사기하고 항상 대조하면서 거론이 됩니다.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은 김부식이 편찬을 지휘한 관찬의 정사죠. 정사라는 표현도 좀 어줍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물가하게 쓰겠습니다. 편찬 배경은 인종이 당시 관인 유자들이 중국사에 대해서는 해박하면서 자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한탄. 거기다가 김부식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죠. 진삼국사 표에서 문장이 구삼국사가 있지만 문장이 볼품없고 거칠고 사실 누락이 많다. 사실 이런 얘기는 김부식이 할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저는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사료 수집에 게을리했다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이거든요. 여튼 관찬의 정사이다 보니까 사마천 이래의 기전체를 택했다라는 거. 편찬 지휘자 김부식은 고문, 그 다음에 예학에 아주 해박한 정통유학자였죠. 서경의 평가는 박학강식하다고 했었고 이런저런 그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많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은 수리부작의 원칙을 잘 지켰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통적 사의 입장 기준 사라는 관념 그게 맞춰 보면은 표현의 예과라든가 사실을 깎고 빼고 그럴 여지는 충분히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말하자면 사라고 하면은 그 당시 지식인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형식과 내용 스스로 문장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반면에 유사는 남겨진 얘기라는 뜻이 될 텐데 이련이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를 짚어봐야 됩니다. 이련은 여러 불경은 물론이거니와 유학 경전에도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성과 출제자가 유학자였고 면접시험 면접관도 유학자였죠. 성과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련 스스로가 사가 지켜야 될 기본 형식, 그 다음에 사실 선택의 범위, 기준, 그리고 내용과 표현에서 어느 정도 철저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스로가 이 책은 사가 아니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사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이름 붙이면서 사가 주는 제약과 규범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내용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스로는 삼국 신화를 괴이하다기보다는 신이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서문에 써놨고, 그래서 제목을 낮추고 유사라 붙인 뒤에 내용과 형식의 자유를 확보한 결과가 문학과 역사가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제공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종교, 민속, 옛 언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내용이 담길 수 있었다. 편목은 이렇습니다. 대개 왕력 포함해서 9개의 편목인데, 과거 고성전의 형식을 참고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거는 의회편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 9편의 분류 나누기 한 것은 이른의 독창적인 형식이라고 판단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죠. 단군 신화부터 발해 가야까지 다룬 기편, 그 다음에 고성들 이야기, 신통력을 발휘한 성녀 이야기,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효도한 갸륵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련이 어떤 메시지를 추구하려고 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이련의 그 시선은 이 땅의 불교가 수용 확산되면서 자리 잡는 과정을 담으려고 했다. 즉, 이 땅이 부처님의 나라가 되는 계기, 그 과정에서 애선 성속의 여러 인간들, 그 뒤에 사찰과 탑 불상이 조성된 내력들을 가지런히 담으려고 했었다. 본인이 일찍이 관심 갖고 들춰본 기록들 속에서 하나씩 채록해서 이래는 굉장히 2차전 순교 기록한 뒤에 이런 얘기를 상당히 감격적인 어투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땅이 불국토가 되는 계기를 감격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핵심적인 제가 주목하는 몇 가지를 추려서 따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인간의 오만을 경계하는 이야기들, 원효가 오만하게 관음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야기 적고 있고, 그 다음에 효소왕이 거만하게 진신석가를 몰라보고 나중에 뉘우친다는 얘기가 또 들어있고, 그 뒤에 특히 아주 따뜻한 그 인간애를 투영시킨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광용사 성녀였던 정수가 삼랑사에 갔다가 겨울에 돌아올 때 얼어 죽기 직전에, 동사하기 직전에 거지 모녀를 발견을 하고서 자기 체온으로 안아서 녹여주죠. 그리고 자기 옷을 몽땅 벗어서 황용사를 뛰어들어와서 그날 밤 오돌오돌 떨면서 지내는 이야기. 이런 따뜻한 인간에는 민영규 선생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생명에 대한, 미물에 대한 그 애틋함으로까지 확산된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영축사 인기설화에 나오는 중원공의 매사냥 얘기죠. 잘 아시지만 매사장을 나갔는데 매가 까투리를 덮치더니 놓치더니 쫓아가서 안 돌아와서 방울소리 쫓아서 가보니까 매는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우물에 숨은 꿩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그 꿩이 새끼를 품고, 상처를 입은 꿩이 새끼를 품고 이렇게 우물물은 핏빛으로 변해 있고, 매도 차마 그 꿩을 덮치지 못하고 그냥 물끄러미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중원공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제 죄를 짓고 어떻게 한다는 연기설화인데, 굉장히 애틋함이죠. 생명에 대한 애틋함. 또 반면에 제가 손꼽을 수 있는 세 번째는 간절함에 대한 응답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분황사 천수 관음상에 기도해서 눈먼 아이의 눈을 뜨게 했다든가, 간절히 기도해서 백률사 대비상에 기도해서 자기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서
옥면이라는 비가 산채로 수방정토로 갔다든가 이런 이야기들. 이건 아마도 신앙에 기반한 지극한 간절함이 이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통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상호유사에 담겨 있는 모든 얘기들, 아주 많은 얘기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목하는 몇 가지를 추려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고대사 연구자들은 저처럼 상호유사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에서 들어 수라적 요소를 최대한 걷어내서 사료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상을 재구성하려고 추구하죠. 그런데 문학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사 구조라든가 인물의 행태나 감성적 측면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문학 쪽에서 나온 글들을 많이 보는 편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역사보다는 문학 쪽이 활용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이 넓고 역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상호유사에는 인간 삶이 직면하는 가난과 질병, 집착에 따른 번뇌,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문학이 마땅히 맞닥뜨려야 할 여러 인간 현실이 시대를 달리하며 상호유사 속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적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상호유사는 문학의 원천적 소재가 된다. 그 다음에 문학 분야에서 이 책을 바라보고 다루는 시선이 상대적으로 더 역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학 연구자들이 이 책에 주목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시간을 좀 빨리 하려고 생각을 해서 끝으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허드렛 얘기처럼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윤영교 선생이 하신 말씀이지만 80평생의 정진이 이 한 책에 집중되어 있다. 크게 공감하는 말씀인데, 이련은 14살에 진전사로 가서 출가를 하고 성과 합격 때까지 한 8년가량 남짓 거기 머물죠. 근데 성녀니까 성과 합격 때까지 그 주변을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유사에는 유독 관동 지역에 대한 설화들이 많이 채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련은 다른 지역을 찾을 때도 상당한 지위가 되니까 어떤 절의 고문서를 꺼내서 들춰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관청의 토지대장까지도 꺼내서 열람을 하거든요. 직접 본 얘기들이. 때로는 대조하고 메모하고 그러면서 상호유사라고 하는 책을 염두에 두고서 준비를 하는 거죠. 굉장히 긴 기간,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만년에 이 책을 만들자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련이 젊은 시절부터 이런 비슷한 종류의 책에 뜻을 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신분으로 여러 곳을 유력하면서도 몽골 침입 때 이곳저곳 피난 다니면서도 그 이전에 발췌한 기록들을 싸들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건 일찍이 뜻을 강하게 갖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 발표문을 만들 때 서울여대에서 정년시 조선시대 전공자 정현식 선생이 전화를 해서 나한테 선생님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바로 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이런 거였어요. 그 양반 질문은 상호유사를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책이 엉망 같다. 굉장히 많은 이체자하고 이영자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가 다 다르다. 일관성이 없고 이게 좀 엉망 아니냐. 그게 궁금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이련은 여기 가서 이 기록을 보고 저기 가서 저 기록을 보고 채록하고 발췌하고 그러면서도 그 원 기록 속에 들어있는 글꼴 하나까지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존중했다. 제가 발음본하고 임시본하고 비교하면서 또 저는 검성문을 많이 그동안 다뤄왔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신라 사람들이 국식의 계량 단위로 도르석자에서 첫 가로획을 뺀 글자를 많이 씁니다. 한문서 속에서 갖추었으면은 그건 돌이라는 뜻이고 첫 획을 생략하면은 이건 곡식 계량 단위거든요. 몇석 할 때. 상호유사에 보면 빈여양모 죽지랑조에서는 요석자를 쓰고
향덕조에서는 조석자를 또 씁니다. 그 원래 기록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대체로 우리 조상들이 그런 글 쓰는 습관들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삼국유사에서 좀 주목해둘 점이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일련의 속성입니다. 지금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도 보면 경주김치라고 해놨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인각사에 지금 서 있는 제현비에도 속성김이라고 제 오른쪽 끄트머리에 나와 새겨져 있는데 10년 전에 이 제현비가 썼을 때부터 잘못된 글자가 많다고 수해 연구자들한테 많이 지적이 됐었죠. 이 비는 왕이지 집잡인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이지 집잡이였기 때문이다. 그냥 닭분들을 요거 덤비고, 또 하나는 영남 지역 선비들이 한양에 과거 보러 갈 때 이 돌 좀 깨서 갈아 마시면 급제한다는 속설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요만큼이죠. 이건 제 사진이 아니라 문화유산 전문 작가 오서윤 선생이 저한테 준 사진, 써도 된다고 해서 인공조명 비춰서 찍은 건데 이런 정도 상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탁본첩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 남아 있고 지금 뭐 서비스도 되고 있고 그러죠. 거기 보면 인각사 제현비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김자로 새겨놨거든요.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왕이지 글씨에서 김자는 오른쪽에 있는 두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탁첩에 보면 가운데 있는 저렇게 돼 있죠. 속성 전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이지 글씨에서 전자를 찾으면 왼쪽에 있는 노란색 두 글자가 되거든요. 명백한 전자.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듯이 왕이지 집잡이인 부각국사비에 있는 일련의 속세 성씨는 이제는 전시로 좀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 사전도 좀 바뀌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아마 한국 문학사를 통틀어서 한 10작품을 꼽으라면 반드시 빠지지 않을 게 삼국유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작품을 아주 간명하게 잘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분은 숙명여자대학교 표정옥 선생님이십니다. 표 선생님은 최근에 뭐 길위의 삼국유사든가 삼국유사를 가지고 지도 위의 삼국유사 또 좋은 책을 내주셨습니다. 그럼 토론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여기 시간에.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에 있는 표정옥입니다. 삼국유사란 책을 제가 접한 건 사실 저는 현대문학 소설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박사 논문을 쓸 때까지는 삼국유사를 부끄럽게도 한 번도 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를 또 영문학을 했고 국문학으로 현대문학을 하다 보니까 수업에서 삼국유사를 배울 기회는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박사를 마치고 현대문학으로 마치고 제 오랜 수건이었던 신화 공부를 200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삼국유사가 저하고 같이 이제 동반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삼국유사를 텍스트로 보고 싶지 않았고 실제 역사 장소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가 있는 이야기가 서린 곳 그곳을 찾아서 전국을 몇 바퀴를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간의 연구소로 삼국유사에 대해서 연구소 2개를 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한 20몇 년 동안 돌아다녔던 걸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이 삼국유사를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 위의 삼국유사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을 기반으로 저는 지금 숙명여대에서 7년째 삼국유사만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챕터별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고 올해는 삼국유사를 가지고 메타버스 안에다가 프로젝트를 다 집어넣고 실제로 지도 위에 해놓고 학생들이 게임도 만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귀중한 텍스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이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전반에 대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이제 덧붙이는 식으로 선생님의 발표에 조금 더 좀 풍부함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봤을 때 교집합 역사와 문학의 교집합이라는 단어가 그것만 계속 봤습니다. 선생님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삼국유사 안에 있는 역사와 문학의 교집합일까? 아니면 이게 이 교집합이 결국은 역사 속 감동의 이야기가 문학이 되는 그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한 걸까라고 교집합에 대한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삼국유사를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공부할 때 삼국유사만 공부해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삼국사기는 옆에 따라다니는 책이었고 그리고 저는 화랑색이란 책을 늘 같이 보면서 세계의 삼박자를 계속 같이 보면서 이야기가 좀 비어있는 공간들을 자꾸 채우는 그런 독법을 좀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덕여왕 얘기가 있다면 김부식은 어떻게 얘기했지? 그럼 화랑색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지? 그런데 요 부분에서는 이게 비었는데 화랑색에서 이게 채워졌네 라는 그런 읽기 재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하이식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 다 읽지는 않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는 쭉 보시니까 마지막 질문들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삼국 유사와 삼국 사기 중에 어떤 책이 더 큰 역사적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삼국 유사가 역사 문학의 교집합이라면 어떤 부분이 교집합의 핵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은 삼국 유사가 역사 문학의 합집합은 아닌지라고 한번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엿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삼국유사에 담긴 불교적 메시지와 인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국유사는 사실 뭐 흥법편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탑상편에서 삼국유사의 불교적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특히 효선편 이야기에 5가지 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유교적 효와 불교적 휴머니즘이 잘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효선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곰곰이 그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효가 바로 선이 되는 이야기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사에서 우리가 일단은 삼국유사의 효 이야기에 대해서 현대 독자들은 어떤 공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살을 베서 부모를 바친다거나 이런 정말 아니면 아이를 묻어서 부모한테 효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대적인 어떤 그 효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삼국유사가 문학적 특징이 굉장히 강하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역량들이 결국엔 삼국유사를 풍부하게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삼국유사를 수십 번 읽으면서 삼국유사를 가지고 자꾸 뭘 만들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메타버스에다 삼국유사를 가지고 게임도 만들고 퀴즈도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세계를 구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상공유사가 가진 스토리텔링의 잠재력인데요. 선생님은 상공유사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이제 비영란과 도하녀라는 챕터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그 책을 보다 보면 주군왕, 진지왕에 대한 사륜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륜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죽은 왕이 그 도하녀한테 찾아와서 이제 며칠을 묵고 났더니 비형이란 아이가 태어났고 그 비형이란 아이를 우리 진평왕이 와서 데려갔고 그리고 그 진평왕에 의해서 데려가진 비형은 진평왕의 돌봄에도 불구하고 늘 담을 넘는 그런 슬픈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 길달을 추천해주고 친구 길달은 일을 잘하지만 결국은 역모에 휘말려서 비형한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비형은 결국은 길달을 죽이면서 우리나라의 도깨비의 원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문학 쪽에서는 이제 거의 정설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죽은 왕이라고 했는데 그럼 진짜 귀신인가? 상공유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도 분명히 진지왕은 죽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화랑세기에 보면 유궁에 3년 동안 갇혀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해결의 실마리가 좀 풀립니다. 진짜 죽은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죽었다 그러고 유궁에 3년 갇혀 있었고 몰래 빠져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화랑세기하고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가 계속 날줄과 이렇게 그 시실처럼 계속 이렇게 엮여서 서로 보완해주는 텍스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화랑세기는 아시다시피 역사가 아니라 야사이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역사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역사가의 발표에 문학 연구자로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마 발표자가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좀 짧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발표 시간보다 더 길게 말씀하셔서 그럴 줄 알고 제가 발표 시간 단축했습니다. 일일이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상 종종 또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대문학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아젠다를 제기하는 그 방식과 속도가 일제 식민지 시기를 역사 전공하는 사람들보다 근대문학 전공하는 분들이 더 앞선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들을 읽어보면 역사 전공자로서는 약간의 좀 아쉬움이랄까 그런 걸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상국유사를 비롯해서 고전문학 하시는 분들이 상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다룰 때 곧잘 보는데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제일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거부감을 느끼는 게 문학 분야에서 이걸 문학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가끔씩 보면 어떤 논문은 역사라고 주장을 해요. 문학 하시는 분들이 상국유사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사료 비판도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조금 영역을 분리해서 자유롭게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만 문학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설화를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드러내놓고서는 그걸 논문 속에다 역사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니까 상당한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역사가 아닌데 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자체가 고대사는 아닙니다. 우리 고대사를 복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료 비판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 양자의 두 가지 책은 어떤 분들은 우열을 따지기도 하는데 저는 그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 텍스트의 원형에 어떤 책이 더 충실하냐라고 물었을 때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김재상 소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삼국 유사에는 삼나군 태수라고 돼 있죠. 삼국 사기에는 삼낭주 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삼국 사기가 더 원형적인 표현을 간직하고 있고 삼국 유사가 더 후대적인 변형된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따질 수 있는 것이지 딱 책 두 가지를 놓고서 어떤 것이 원형을 더 간직하고 있다든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문학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렇겠지만 화랑세기 문제,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그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료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단 몇 퍼센트의 그 사실성이 반영돼 있었을 가능성조차도 없겠느냐 하는 점에 대한 약간의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정적으로 저는 뭐 가짜 책이다라든가 뭐 진짜로 믿는 사람은 뭐 어떻다든가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역사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1, 2% 정도의 의심이 남아 있다 해도 자료를 인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대부분 뭐 지금까지가 제 생각이고, 문학하는 분들은 뭐 상관없죠. 문학인데. 다만 그걸 역사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삼국 사기도 그 자체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것이지. 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주 네. 그냥 그 문학과 역사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저기 그 QR 코드 하나를 띄워놨는데요. 그 젊은 사람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패들렛 QR 코드인데 저 QR 코드를 찍어서 자기 질문을 찍으면 패들렛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 질문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리면 제가 나중에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발표자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발표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문학관을 대신해서 꼭 한 가지는 묻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통의 뭐 자료와 보존이 전통 자료의 보존이든가 하는 주제인데 이 삼국유사 자료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학관에서 아주 얼마를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아주 많이 들여 샀을 텐데 귀중한 자료라고 샀는데 그냥 그 임신본의 한 2본, 완질본 2본이라고만 하셔서, 그래서 그래도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헌 서지를 하면 구운본 같으면 같은 을사본이라 그래도 안에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옛날 뭐 문헌학 할 때 이제 간인수 얘기를 하는데 간행된 것하고 인출된 것하고 수리된 게 다 달라서 같은 을사본이라도 해도 열 몇 종이 있어도 제각각 다 달라서 몇 페이지는 이 책은 몇 페이지가 다른 책이 없는 게 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된 판들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 혹시 삼국유사 임신본은 그런 가치는 좀 뭐가 없는지, 전혀 그냥 이본으로 그 전에 있던데 똑같은 건지 한번 그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도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근데 저한테 이제 해제를 부탁했는데 이게 이제 발표와 해제는 별개로 하자. 사진으로 보내온 걸 그 어떤 입수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살펴봤는데 제 판단으로는, 제가 서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판단으로는 임신본이라고 하더라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임신년에 판각을 했을 때 바로 인출해서 찍어낸 것들이 있고, 또한 수십 년 지난 뒤에 그 목판을 가지고서 다시 찍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지금 서울대 규장각에 남아 있는 것도 국보로 지정된 임신본도 그 후세본입니다. 근데 그 후세본하고 제가 몇 페이지를 대조해 봤더니 지금 문학관에서 확보한 삼국유사는 아마도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서지 전문가도 아니고 몇 페이지 대조했기 때문에 아마도 규장각본과 비슷한 후세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발음본이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개정된 뒤에 뭐 서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좀 잠깐 작업을 했었는데 저도 뭐 검성문 전공하다 보니까 글자, 꼴 뭐 굉장히 흥미롭더군요. 조선 초기에 한번 인쇄가 되고 책이 자꾸 사라지고 결손부 생기고 그러니까 한번 임신년 새로 찍자 해서 경주부에서 새로 찍는데 그 옛날 조선 초기 목판이 경주부에 보관돼 있으면서 상태가 좋은 것들은 그걸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아니 이걸 다시 벗겨 찍고 하려고 그러니까 뭐 시원치 않다. 좀 좋은 조선 초기에 인출된 좋은 책들을 구해라. 좋은 책들 중에서 상태 좋은 페이지는 그거를 해체를 해가지고서 거꾸로 뒤집어 붙인 다음에 새로 판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본의 획이 조선 초기 본보다 굵어져요. 왜냐하면 책을 해체를 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붙여서 다시 파니까 굵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식별은 됩니다. 이거는 뜯어서 다시 붙인 거다. 아니면 이건 새로 조판한 거다. 새로 조판을 해도 뭐 아니면은 상태가 굉장히 나쁜데 경주부에 남아있던 2페이지 그거는 목판을 그대로 가져와서 찍었다. 그래서 아주 떡져 있다. 인쇄 먹이 떡져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지금 문학관에서 확보한 것은 떡져 있는 부분은 뭐 서울대 규장각본하고 일치하고 후세본 아닌가 싶은데 조금 더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토론 해주신 하일식 교수님, 표정욱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발표로 안대희 교수님께서 담정총서의 문헌적 특징과 문학사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 주제로 한국문학관에서 부탁을 했을 적에 제가 다른 분한테 양보를 했었는데 요새 제가 문과대 학장을 맡고 있는데 마지막 시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래서 제가 글도 못 쓰고 이렇게 PPT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맡은 결정적인 이유는 평소에 보고 싶어하던 이 담정 총서 원본을 제대로 한번 보고 싶은 그 욕심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고 싶어하던 것을 보니까 시원하긴 한데요. 이 원본을 보는 그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 우리 아마 한문학 하는 분은 담정 총서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한문학을 하지 않는 현대문학이나 다른 일반인들은 담정 총서가 뭐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세 가지 고전문학 쪽에서 나온 것 가운데 일반인에 대한 지명도는 가장 떨어지는 것일 텐데 한문학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한국문학관에서 저것을 구입했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게 국민의 손으로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저는 조금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뒤에 계속 지연될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하고 싶긴 한데 제가 너무 잡다하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개요 이런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혹시 모르실까 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동인 16명의 작품집 46종이 편집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분이 연산 현감으로 재임하던 한 4년 동안 편집한 거고 이거 편집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근대문학, 요새 현대문학엔 저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전근대 문단에서 창작 동인의 작품집을 총소로 묶은 것은 대단히 드문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신문지 편찬에서 또 새로운 경향을 제시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편집 방향이 일정한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서 편찬의 역사에서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분은 이 신문지만 편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야사총서 2종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동일한 체제로 되어 있지만
그 이전의 것보다도 이것이 뒤에 완결된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출판 편집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나와 있다시피 저것이 총목으로 앞에 있는 건데요. 저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체 17책 34권으로, 그러니까 한 책당 2권으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맨 앞에 저 송목이 권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권은 책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제 5책 밑에 여기 보시면 밑에 글자 하나 딱 있지 않습니까? 저건 낙질됐다라는 얘기인데 저거는 아마 집안에 있을 때부터 아마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 낙자 글씨가 다른 위에 있는 글씨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표지인데요. 보시면 저 앞에 맨 왼쪽에 저술명 1책 딱 해놓고요. 저기 오른쪽에 수록되어 있는 그 서명과 책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 형태가 다른 야사총사하고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저 붉은 책사는 아무리 봐도 저건 후대에 다시 장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원본 형태의 표지까지 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서지학하고 문헌학 하는 사람한테는 저런 형태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걸 원본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누가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저 기본 형식이 전 책 전체 전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자가 일관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저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은 요 원고 형태, 저건 원고지가 인찰지로, 요즘 예전에 보면 200자 원고지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런 형태로 딱 만들어진 곳에다가 필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찰지에 일행부터 권차와 목록 쓰고 판심에다가 뭐 이런 것들 다 기재를 했는데 저거는 총서 전체에 동일합니다. 물론 김영진 교수가 저거를 논문에서 저게 장조의 총서 편집하고 유사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연구한다고 했는데 아마 아직은 안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면 똑같습니다. 장조의 소대 총서 형식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이고요. 흥미로운 건 저 밑에 도장이 있는데요. 빨간 오른쪽 밑에 그 보면 천금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천금을 주더라도 남한테 넘기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거 집 밖으로 나가면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후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저거는 문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보낸 거다.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후손가에서 바로 통문관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도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권 본문 첫 장입니다. 그래서 책명 아래에 저자와 편집자명을 기재하였는데 이런 것이 총서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저 형식 자체가 소대 총사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다음 저자명 아래 김여인, 여기 보시면 위에 김여인이 있고요. 저거는 김여인은 마지막 책 뒤에도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혀 있는 것 자체가 전부 일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똑같고 그런 상태가 그 이전에 창가로 위해서 야사총서에도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권수제 하단 맨 밑에 보면은 이겸노인과 통문관인이 찍혔어요. 저건 통문관 주인에서 바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정은문고라고 또 뒤에 함자로 된 것도 있고 또 한글로 된 도장이 2개가 있습니다. 앞에 보셨죠? 여기 아니구나. 여기 정음문고 찍혀 있죠. 저 누구든 다른 분들이 저걸 정음사에서 뭐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통문관 도장입니다. 통문관 장서인. 그래서 저 장서인이 찍힌 곳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요. 적지 않아요. 제가 본 거는 한 5-6개 있는데 저거는 전부 통문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긴 합니다. 이 형태가 다 똑같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 빨간 걸로 저기 관조하고 비점이 찍혀 있죠. 관조하고 비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영인본에는 저게 복사본을 갖다 다시 영인을 하다 보니까 저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관조하고 비점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저기도 보면 정은문고 찍혀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저 위에도 보면은 맨 위에 상단에도 저것도 저는 김여가 찍었다고 보는데요. 영보용지 영원히 간직하여 쓰라 이렇게 저 앞에 밑에 나오는 천금불전하고 같은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만 보지 다른 사람한테는 넘기지 마라라든지 이렇게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점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니까 앞에서는 열심히 많이 찍어요.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어느 부분인가 좌우하고 위에서는 이 붉은 먹이 떨어졌는지 그 다음부터 파란 먹으로 찍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줄어듭니다. 조금씩 찍다가 나중에는 찍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거는 김여가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면서 찍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한 것 같고 본인의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학부 그 근처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게 이 책을 다시 디지털 상태로 독자한테 보여주든지 영인을 해야 된다. 저거 정교하게. 그래야 저 평점도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다. 평점 보면서 함께 공부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장서인으로 볼 적에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 거고요. 총서 3개의 이 관점은 제 총서 3종이 한국안회사 이것도 70책 140권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창가루회사, 담정초소 이렇게 쭉 넘어갔는데요. 그 생애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앞에 것들 한국안회사, 창가루회사는 현재 대부분은 원본보다 사본이 더 납니다. 그 중에 연세대학교 소장된 창가루회사는 원본입니다. 그 뒤에 뭐 비슷한 것은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전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형식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장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지질이라든지 형식 이런 여러 면에서 이 담정 총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원본이 아니라 전사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신문집 수록된 것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16명 작가는 이렇고요. 대체로 봤을 적에 김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쭉 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담정 그룹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조와 순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독특한 문인 그룹인데요. 대체로 서울 토박이 문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그룹 가운데 심노승하고 강희천은 문집이 빠져 있습니다. 강희천은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노승은 왜 빠졌을까? 이건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 동인들, 뭐 노론 시파 중심으로 된 것, 그다음에 성균관 동급생들 이야기 뭐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고요. 여기 뭐 의라고 하면은 여기에만 수록되어 있는 군소 작가들이 대단히 많다. 다른 곳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담정청서가 우리 문학사전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특히 이것이 보물로 꼭 지정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이옥의 거의 전 저작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처음부터. 그리고 여기 빼놓고는 다른 곳은 있지 않습니다. 이옥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저는 18세기, 19세기 전반기 조선 후기 문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문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이옥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졌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조순이라고 하는 세도 정치를 연 그 김조순의 초기 저작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간보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사실 김조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워낙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기 때문에 우염 있는 정치가로 만들려고 나중에 간행된 문집은 거의 조작 수준의 그런 책이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확인하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꼭 봐야 된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의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초고본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편찬한 담정 김여의 문집조차도 이 담정 총서에 있는 것을 후대에 다시 필사하거나 하는 그런 선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뒤에 필사하고 그 다음에 간행한 것은 이 원본을 훼손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이 담정 총서 것을 봐야지 후대에 간행된 것만을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전하는 문집 가운데 이복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시집이 2권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들 함께 보면은 한 개인의
이 문집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된 건 없을 거예요. 제 시를 들었는데 금강산에 들어가서 지은 시인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건 담정청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뒤에 중국에서 간행한 문집입니다. 거기 일단 시 앞에 서문 소서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갑자 동남이하고 갑자 동남이 그 다음부터는 시 내용이 거의 달라집니다. 거의 절반에서 3분의 1까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작품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거 본인이 한 건가? 자식들이 한 건가? 자식들이 아버지 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완전히 고친 건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편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 거의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겁박하게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문학관에서 가지고 있는 담정청서는 그 영인되기 이전까지 연구자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던 그런 거였는데요. 드디어 이 원본이 확보가 됐으니까 이것을 영인하거나 화상으로 제공해서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나온 담정청서는 옛날에 오래전에 복사해 놓은 거를 영인했기 때문에 사실 저작권이나 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 장서인 평점, 책 형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담정청서는 이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가의 원본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러면서 활용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제가 최근에 거기 번역서를 내면서 사유학부를 영인본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이런 형태라도 만드는 게 좋겠다. 여기 저 아까 보여드린 그 원본 형태를 색깔까지 해서 그대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선장본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형태라도 고급스럽게 내면은 연구자한테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건 제가 최근에 받은 건데요. 영어로 번역된 건 사유학부를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건데요. 미국에서 간행된 겁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담정청서 안에는 이렇게 번역해서 소개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이거는 제가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영인본을 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작품집 46종이 들어가 있는 이 총서를 15분 만에 다 간명하게 소개해 주셨네요. 토론자 정우봉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있는 정우봉입니다. 그 담정청서는 뭐 발표자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사실 예전부터 보고 싶어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이옥이 처음 학계 이연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고 또 담정청서도 일부 소개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어쨌든 열람할 수 있었고 뭐 박사학위 논문도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책들을 열람하기는 못했고 뭐 이옥에 관련된 것을 이제 복사본 형태로만 이렇게 살짝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모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학자원에서 이제 영인본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현재는 이제 담정청서의 전모를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표자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 복사본에 또 복사본을 가지고 영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정보, 뭐 예컨대 뭐 장서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 담정청서가 김여가 직접 편찬한 원본에 가까운 것이다, 원본 혹은 뭐 수택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정청서 성격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학계에서는 담정그룹 뭐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제 담정과 이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새로운 문학적 성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쨌든 동인적 결속을 가진 어떤 문학 집단이다, 그 어떤 그룹이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발표자 선생님께서도 이제 뭐 문예 그룹이라든가 담정 그룹 그리고 이제
김여의 안목으로 구성된 어쨌든 문인 집단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발표문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들 그룹의 어쨌든 문학적 지향을 좀 도시적 성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공통된 성향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정 총서의 어쨌든 작품과 작가를 어떤 안목으로 혹은 어떤 경위로 또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는가가 그런 점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6명의 작가를 어떻게 선별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또 어떻게 자료를 입수하고 또 하나의 어쨌든 총소 속에 넣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김영진 선생은 그 담정과 그다음에 여기 수록된 작가들 사이의 어쨌든 관계를 통해서 그 여러 어쨌든 인척이라든가 이러한 관계를 좀 더 주목하였고 뭐 그런 점에서 그 논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념적으로 동지적 결속보다는 좀 혈연적 요소가 좀 더 강한 그러한 그룹이 아닌가, 그런 총소의 성격을 또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점과 관련해서 여기 또 김영선이 저기 보이네요. 제가 보니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김영선이 어쨌든 그 기존 논문에서 담정 총소의 성격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그런 혈연적 혹은 그러한 인적 관계에 그런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엮어진 점을 조금 더 좀 강조했다면 오늘 발표는 좀 더 이렇게 동인적인 그런 어떤 문인 집단으로서의 그런 성격을 좀 강조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둘은 뭐 같이 그런 성격을 다 어쨌든 우리가 취합할 수가 있겠죠. 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담정 총소를 이해하고 그 담정 총소에 담긴 전체적 성격을 파악하고 그리고 문학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자리매김하는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좀 다시 한번 의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16명의 작가의 신문집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요. 이것들이 그 수집된 경위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현감 재직 시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지만은 그것도 이제 현감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인력들을 어쨌든 상당히 활용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소도 어쨌든 담정 총소도 편찬하고 야사 총소도 어쨌든 편찬하는 것이 상당한 어쨌든 인원이 어쨌든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이 수록 작가들의 여러 자료들은 사실은 현감 재직 시절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었고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모으기 시작했고 또 해배된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입수하려고 했고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본격적으로 좀 더 그것들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편집하고 하나의 어쨌든 담정 총서로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 현감 재직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어떤 경위로 이들 자료를 입수하고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넣을 수 있었는지 뭐 이런 입수의 과정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담정 총소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열람되고 또 활용된 그 당대 어쨌든 그 혹은 그 이후 시대에 뭐 필사되거나 전사된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연대 도서관에 그 우회 이허보라고 하는 담정의 저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표지에는 이제 담정 총서라고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담정 그 편찬자가 우에이보의 어쨌든 필사자가 담정 총소를 보고 그것을 이제 옮겨 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대에 있는 그 여러 시민들을 모은 책자 또한 담정 총소에 있는 글을 보고 어쨌든 베낀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정 총서가 어떻게 그 당대나 혹은 그 후대에 나름대로 활용되고 또 전사됐는지라고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그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정 총서의 어쨌든 그 당대 혹은 그 후대에 의한 그 전사와 유통 뭐 이런 점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을 3가지 주셨는데요. 짧게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첫 번째 질문은 그 이들 동인들이 어떤 문예 집단으로서 어떤 동지적인 결속, 아니면 문화적인 지향 이런 측면보다는 인척 간의 관계, 친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그쪽이 더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도 혈연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드렸고요. 어느 쪽이 더 강하냐라고 한다면 그건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비중이 높고 많은 작품이 있는 이옥 같은 경우는 혈연이나 이런 거, 당파나 이런 것이 아닌 성균관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뜻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 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담정 총서는 누가 뭐래도 역시 이옥 그 부분이 강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많은 양은 혈연 관계 그쪽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담정 총서는 계속 더 편찬할 수 있는데 이분이 건강 사망으로 인해서 중단된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충분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여러 요소, 혈연적 요소, 성균관에서 같이 어울리던 요소, 그 다음에 문화적인 지향이 같아서 그런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슨한 관계라고 했는데요. 그 엄격하게 딱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저희가 도시적인 경향 이런 게 있다고 했지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체로 그렇다는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이렇게 수집되고 필사되었냐? 이거는 정우봉 교수님이 여기에 관해서 제후에 관한 논문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그 안에 웬만한 정도는 다 밝혀져 있습니다. 아마 그거 왜 얘기 안 했느냐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미 정우봉 선생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내줘서 또 누구 걸 얻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 권상신 문집은 이러이러한 경로로 얻게 됐다, 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야사 총소도 그렇고 담정 총소, 창가로 회사 담정 총소도 그렇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하지만 그 뒤에 불쑥 들어온 것도 배제하지 않고 수록하는 경우다. 특히 여기에 나온 해장의 문집 같은 경우도 원래 많이 자기 하려고 했는데 해장의 문집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평소에 안면이 없지만 이것도 괜찮네라고 해서 넣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어쨌든 나중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전사한 부분 문제, 담정 총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 이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베껴졌느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 2가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앞서 장서인 이야기 할 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로 그 집안에서 외부에다 유출시키기를 꺼려한 거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이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 실제로 전사된 것 가운데서는 너무 양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창가르 외사 같은 경우는 그 방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2-3종이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담정총서는 창가르 외사에 비하면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체가 다 전사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이렇게 전사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외부 사람들이 거의 보지 못했다. 예컨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옥이라고 하는 사람 것도 담정총서에서 이렇게 전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담정총서의 경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총서로 집안에서 유지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그 이가원 선생님이, 연민 이가원 선생이 이 담정 이옥의 문무자를 그 한문학사에다 쓰고 그 다음에
탐구당인가요? 거기에 문고에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는 이옥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학계에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전사는 극히 드물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전사한 사람은 김여 집안하고 대단히 가까운 사람 아니었을까? 그런 정도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자의 임무, 제일 중요한 임무가 시간을 맞추는 건데 시간을 잘 지키라고 지금 주최 측의 압박도 상당하지만 그래도 꼭 묻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도 그렇고 토론자도 그렇고 공이 한 분을 지명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진 선생이 와 계신데 김영진 선생이 짧게 요 자료의 의의나 질문 그 발표에 대한 질문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 잘못 보면 앞으로는 뭐 안 시킬 테니까 편해지겠죠. 예, 영광스럽게도 발표 토론자 모든 두 분께서 다 거론을 해주셔가지고 황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안태회 선생님께서 이 자료는 보물로 지정될 필요까지 있다라고 아주 극찬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2억을 거론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자들에게는 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이 가장 대표성을 띠는 문집을 뽑은 건데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이옥, 심노승, 조희룡 이런 분들 문집이 다 거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편찬 체제의 문제와 또 이거 어디까지를 문집으로 넣어야 될지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역시 폐사소품을 바라보는 그런 좀 부정적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이런 한국문학관에서 이런 자료를 번역을 하고 이렇게 좋은 영인본 내는 것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하여간 국가기관에서 대표성을 띠는 기관들이 이런 누락분에 대한 향후 조처를 좀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의 세 파트, 그러니까 혈연으로 16명이 혈연으로 연결돼 있고 또 동지적인 그런 성향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 나온 회장이라는 분은 이제 다른 루트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을 수록할 수 있는 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청나라 초기의 장조 같은 분의 이 자료 편찬하고 관련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희망사항이고 김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의 자료를 이렇게 담을 수 있었던 것도 이옥의 외아들이 아버지 죽은 뒤에 모든 자료를 다 들고 와서 김여한테 맡기고 우리 아버지 제일 친했던 분 당신 아니냐, 알아서 다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맡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옥 자료 안에도 유명한 이연 같은 작품이 지금 여기 누락돼 있는 것도 김여가 별도로 가지고, 그러니까 생애 만년에 이거를 편찬할 때 주변에 있던 자료들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지, 정말 본격적으로 이런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안 선생님 심노승도 빠지고 강희천도 빠진 거 같은 거는 좀 유감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심노승에 대해서는 김여가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긴 부분들을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고요. 강희천 같은 경우에는 신유사옥에 역적으로 처단이 됐고 이후에 신원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을 넣을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간 출판 문화상에 이 정도 형태라도 편집돼서 이렇게 나온 것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또 반면에 조선 후기에 이런 귀한 자료들의 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조선 사회가 제한적인가 하는 것도 좀 계속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아니죠? 예. 네. 질문 한 가지. 질문 받아야 될 건 아니죠? 예. 한국안 회사하고 창가루 회사의 편찬이 시기 차이가 있는지, 담정총서는 연산연감 때에 작업은 생애 최만년에 시작됐지만 죽기 전인 함양군수 때에 완료됐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야사하고의 어떤 순차적인 좀 그런 거가 확인되는지
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확인되기는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발표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 문학관에 중요한 과업 하나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담정 총서를 잘 찍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우리 계명대 김동욱 교수님이 임하 정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파워포인트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발표문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 3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문장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한글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19세기라고 한다면은 대개 끝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르게 시각을 전환해 본다면은 결국 소설 향유의 경험이 가장 농축된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독자들이 어떤 소설을 어디에 관심을 가졌고 무엇을 읽어내려 했는지에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그것 또한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그런데 임하정연이 그 당시를 대표할 만한 작품으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은 남윤원이라는 사람이 옥수기를 번역하면서 대저 이 책을 보면은 임화정연과 명행정의로 더불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올 듯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번역한 소설을 평가하면서 그 기준점으로 임화정연과 명행정의록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임화정연과 명행정의록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대표작으로 임화정연이 거론되고 있었던 정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조선 소설사를 집필한 김태준이라든가 다른 연구자들 그리고 현대 소설가들도 임화정연을 주목을 했었습니다. 작품의 분량으로 봐도 임화정연은 3대 장편으로 일컫기에 부족하지 않은 거질의 작품입니다. 그 연작을 보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6페이지를 보시면 한 200만 자 정도 되는데 단행본으로는 한 8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작품은 상업적으로 출판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임화정연은 구활자본으로 2차례 이상 출간된 작품입니다. 임화정연과 옥루봉을 하진 양문록이 그 작품들인데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서 그 대중적인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아주 이 작품이 소설사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 한국문학관에서 이 작품을 구입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소장하게 된 72책본 임화정연 기본은 그 이본 중에서 유일한 그 완질본 2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한 필사본인데요. 그 3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7개의 나무로 된 책함에 나누어서 담겨 있고 37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그 왕실과 관련이 있는 자료다라고 추정을 해놨습니다. 이를테면은 공주나 옹주가 하가할 때 가져간 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했는데 제가 그 이유 이렇게 추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책의 품질이 무척 좋습니다. 그 밀도가 높은 상품의 종이를 써가지고 다른 필사본 책에 비해서 책의 두께가 얇으면서도 무게가 묵직합니다. 다른 필사본 책들을 보면은 그 두께가 두꺼우면서도 책이 들면은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 이 책은 두께가 얇으면서도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은 굉장히 상품의 종이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글씨도 굉장히 공들여 필사가 되어 있고 별도의 책함, 나무로 된 책함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왕실 소장본인 다른 낙선제본 소설에 비해서 품질이 결코 뒤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920년에 작성된 조선 왕실의 도서 목록인 연경당 어문책 목록에는 임화정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왕실에 소장되지 않고 외부로 반출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거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추정에 불과하지만 혹시 공주나 옹주가 하가할 때 혼수품으로 가져간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느 쪽이든지 왕실과 관련된 자료가 아닐까라고 전 추정만 해볼 뿐입니다. 제가 서지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정연이라는 작품의 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인공이 서로 다르고 구조가 이원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 결론을 39쪽의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그 도표에 의하면은 아마도 원작에서는 1대와 2대, 3대의 서사를 다루고 후속작에서 4대의 서사를 다루었을 텐데 현존하는 형태에서는 1대와 2대를 지금 국립한국문학관에서 구입한 72책본에서 다루고 현존하는 쌍송봉요록에서 3대와 4대의 형태를 다룬 형태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토론 때 또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원작의 서사는 1대 2대 3대로 된 3대롭게 장편 소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런데 3대 서사가 탈락돼 가지고 지금의 형태로 1대 2대만 남아있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존하는 그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소장하는 72책본 이마정연 기본이 현존하는 이마정연 이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방대하고 원본에 가까운 최선본으로서 그 가치가 높은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이마정연 기본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 이것을 다루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질의응답 시간에 응답을 겸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쪽부터 41쪽, 42쪽, 43쪽, 44쪽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책본의 특징에 대해서는 정연경의 부분이 강조되었다라는 부분만, 그러니까 임화정연 기봉의 주인공이 임규라는 임씨 가문의 인물인데 임규라는 인물이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의 인물로 정연경이라는 인물이 강조가 되었다라는 점을 제가 이 부분에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에 72책본은 서사의 일관성과 완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분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구조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완질본의 형태를 갖춘 형태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전승이 되었을까? 이것을 보면은 1대, 2대, 3대의 구조 원작, 아마도 실전된 그 1대, 2대, 3대 형태로 구성된 것은 3대 마지막으로 탈락된 부분에서 대중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종통 계승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탈락되는 것이 대중들의 기호에 부합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예 임부의 주인공이 1대의 서사만 남겨놓는 것이 서사의 완결성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정연경의 서사를 다룬 후반부의 부분을 일관성 측면에서는 해가 되는데도 그 부분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끼워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 남녀의 결연 문제를 다루고 있고 독신 여성의 모습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형상화하는 등 다른 작품에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요소를 또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구조적인 불연속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부분을 첨가한 후반부를 포함시킨 72책본이 전승 과정에서 대중들의 호응을 많이 얻어가지고 흥행 과정에서 우위를 점했다. 그 결과 원작은 실전되었지만 72책본은 오늘날까지 전승될 수 있었고 그것이 구활자본으로도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조선도서본이라는 형태로 출판되기까지 했습니다. 요컨대 독자의 관심을 끄는 소재를 어떻게 담아냈느냐가 중요하고 72책본 이마정연의 서사는 이거를 고려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 장편 소설의 서사가 이렇게 형성되는 데에는 구조적 측면과 더불어 유통과 향유의 측면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72책본은 현존하는 이마정연의 최선본일 뿐만 아니라 19세기 한글 장편 소설 독자의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선택에 의해 살아남은
그 당시 걸작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그 가치와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게 발표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72책짜리를 10분 만에 끝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그 구입할 때 관여를 했었는데요. 아마 기관 바깥에 있는 대장편 소설 자료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거다. 무조건 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셨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한국문학관을 빛내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남대학교 정혜경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정혜경입니다. 토론문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토론으로 발표를 넘기셔서 네, 있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정년은 제가 예전에 서재 데이터 한글 국문 장편 소설의 서재 데이터들을 좀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느꼈던 바는 한글 장편 소설의 세계를 그 어떤 작품보다 잘 드러낸 작품이 이마정년이고요. 한글 장편 소설의 유통 환경과 지형을 살피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독자층과 출판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체 전환을 통해 지속해서 향유되어 한글 장편 소설 유통사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뿐 아니라 이 작품은 한글 장편 소설을 현대적 수법으로 옮긴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대 출판사에서도 이 한글 장편 소설의 어떤 위상을 보여주는 이마정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마정년의 선본인 72권 72책 이마정년 기봉의 자료적 특성과 가치를 살핀 선생님의 연구의 의미는 자목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작의 세대 구성법에 관한 것인데요. 선생님 연구에서는 실전법 이마정년이 임시 가문이 3대 서사로 구성되고 후편에 해당하는 쌍성봉요록이 4대의 서사를 다루고 있다고 추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사의 중심축으로 활약한 세대, 그러니까 단순히 태어나서 혹은 후편에 대한 어떤 예고, 일종의 떡밥이라고 하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좀 그 중심축으로 활약한 것을 기준으로 상정했을 때 이러한 구성은 일반적인 장편 소설 연작의 세세 구성법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 소윤선록 연작도 1, 2대는 소윤성록에서 그 다음에 3대는 소시 3대록, 현시양홍 쌍린기 같은 경우는 1, 2대, 명주기봉은 3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존하는 이마정년 역시 기존의 서사 그 세대 구성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는 임규와 그 정영경의 자식이랄 수 있는 세대의 이야기가 후반에 서술되기는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그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서사는 갖지 못한다는 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가설을 수용했을 때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실전된 이마정년의 경우 다른 연작들과 다르게 3대로 구성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현존하는 후편의 그 쌍성 봉효록이 굳이 그 전작에 있는 세대를 끌어와서 함께 구성한 것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차에 따른 의미 분석에 관한 것인데요. 72책분의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 아주 남은 자료들을 아주 캐내어서 그걸 제구하시면서 비교해 주셨는데요. 조선 도서관본과 다르게 72책본에서는 정현경이 정부의 이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처음부터 비중이 높음에도 부원수 직책을 맡습니다. 정현경을 원수로 바꾼 것을 오히려 후대의 변계로 파악했는데요. 이어 낙질본과 비교하면서 연춘경이나 화학 두 공자의 서술이 상대적으로 72척에 와서 줄어들면서 정영경의 영향력이 훨씬 더 부각된 이본이라고 특정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72책본에서
인물의 비중과 다른 방향으로 직책을 부여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장편 소설에서는 일종의 능력 몰아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인물에게 직책도 높이 주고 이런데 굉장히 독특한 구성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 형상법이 의거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원래 원작에 있던 어떤 지향을 완벽히 지우지 못한 것인지, 그렇다면 원작의 어떤 인물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조선 그 후기에 나타난 한글 장편 소설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미감을 가진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어떤 다른 서사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 72책본의 어떤 변개 현상에 대한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임화정년은 임규가 그 화부, 정부, 연부 세 집안이랑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처남에 해당하는 정영경의 비중을 좀 더 강화한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사 구조의 불연 속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서사적 불연 속성이 주제와 혹은 작품 세계관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서사 구조의 불연 속성이 원작의 문제인지, 애초부터 이런 어떤 구도로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은 원작이 없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데요. 혹은 필사 과정에서 이 편집자의 역량 혹은 의도에 의한 것인지 조금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사 구조의 불연 속성이 독서 방식을 비롯해 유통 형태에 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하면서도 이러한 특징이 한글 장편 소설의 서사 원리에서 벗어난 임화정년의 예외적 현상으로 이렇게 거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건 이런 72책 포문의 서사 원리가 독서 환경이라든지 출판 환경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사실 다른 새 책본 장편 소설에서도 조금 이런 구조적 불연속성이나 재미있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취합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어긋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작품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고활자본의 현황과 임화정년의 어떤 인기 비결에 관한 것인데요. 선생님이 제시한 세 편뿐 아니라 조씨 3대로, 현씨, 양문쌍림기, 화상기봉 등이 이제 판본별 서재 데이터를 제가 조사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고활자본 시대 한글 장편 소설 가운데 임화정년의 유통, 그러니까 출판 광고 기록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보면 가장 활발했던 것이 임화정년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하진양 목록과 함께 가장 많이 출간되었는데요. 광고까지 포함한다면 임화정년이 오히려 하진양 목록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대 록의 소설 중에는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활자본으로 출간된 배경이 조금 더 궁금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남녀 결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구활자본 시대에는 기봉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여러 작품들이 기봉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어떤 유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재미적인 서사 요소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인기 비결 혹은 남녀 결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고요. 마지막으로 19세기 장편 소설사를 이 작품으로 어떤 식으로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이전 세대와 달라진 점을 좀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끝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독자와 호흡하며 현대 출판 시장에 진입한 작품의 성격을 고려하면 임화정년은 현대적 재해석 및 가치 확장이 그 어떤 작품보다 충분히 가능한 작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현대 출판물로서 임화정년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지 사실은 선생님께서 현대역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시는 의미로서 네,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김동욱 선생이 지금 이 임화정년 가지고 책을 내서 일부는 지금 책을 내고 있는데 언제 완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이 무려 5가지나 되는데 또 발표하실 때도 질문 시간에 돌리는 바람에 지금 한 2, 3분 남았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장편소설 전공자들이 거의 없으시니까
토론자한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따로 두 분이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청중들에게 보낼 수 있는 답변 거기 좀 제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지금 뭐 주최 쪽에서는 2분 남은 거죠? 예. 예. 근데 제가 답변을 간단히 메모를 하긴 했는데 그 거의 모든 답변이 다 장편 소설 전공을 해야 저기 아마 저기 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5번 질문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마정현 기봉을 현대어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1권을 올해 출간을 했고요. 근데 1년에 한 권씩 하면은 5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편인 쌍성 봉요로까지 하면은 아마 10년 채우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각오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착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마정현 기봉은 19세기 소설사 장편 소설사를 한글 장편 소설사를 대표할 만한 작품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옥수기 발문에도 이마정현 기봉과 명행정의록을 대표작으로 꼽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꼭 저기 번역을 해야 되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번역을 했고 한국문학관에서 이 소중한 자료를 소장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국문학관에 과업이 하나 더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마정현이 그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1980년에든가 김정일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갑자기 북한에서 책도 나오고 김정일이 그 당시 소련이었겠죠. 소련에 가서 뭘 봐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학계에 그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석에 달아놨지만 1930년대 말이든가 경성제대 도서관에 이성희 씨가 고서상 이성희 씨가 소설들을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이마정현 139책본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그 책이 반 정도 되니까 아마 약간 축약이 된 것 같은데 또 원본을 언제 또 발견하기를 좀 기대하면서 139책이 나오면 또 그것도 국립문학관에서 꼭 구입하시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중요한 세 자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